끌고 나가라고? 74년을 살아온 제가, 평생을 교사로 헌신하며 아들을 키워낸 제가, 이제는 그저 처분해야 할 짐덩이가 된 걸까요? 손주 소식에 기뻐 눈물까지 흘렸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찻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빛으로 제 집을, 제 인생을 값으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한 이 늙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수무강하세요. 그럼 이제 한정순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을 떴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학교에 출근했던 몸이 아직도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죠. 은퇴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습관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참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제 심어놓은 배추 모종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쌀통을 꺼내 쌀을 씻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까요? 당신이 좋아하던 무청 넣은 걸로. 빈 공기를 향해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텅 빈 부엌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1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앉아있던 식탁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텃밭으로 나갔어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으며 저는 오늘도 혼자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손끝에 닿는 차가운 이슬이 제 마음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이 텃밭은 제게 위안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것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밥이 다 익었습니다. 저는 작은 밥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허전해서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빈 식탁 맞은편 의자를 볼 때면 여전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 민수가 더 자주 찾아왔을까요? 며느리 수진이도 조금은 달랐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는 소리였죠. 나가보니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아들 민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손글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진이와 함께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니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들 민수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내렸고 뒤를 이어 민수가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섰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바르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였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거 다 알지.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동안 수진이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훑고 지나갔죠. 마치 감정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이 말이에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 속삭이고 민수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였죠. 저는 일부러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제 존재를 알렸어요. 쟁반에 차와 다과를 담아 거실로 돌아오니 두 사람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니?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구나. 수진이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3개월째예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요. 결혼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아빠가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슬며시 손을 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우시면 안 돼요. 아기한테 안 좋대요. 수진이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너무 기뻐서 그랬어. 몸은 괜찮니? 입덧은 안 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수진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수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아이도 생겼고 해서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소식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긴장하면 나오던 습관이었죠.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아이도 생겼고 해서요. 저희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민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아파트가 좁긴 하지. 아이 방도 필요하고. 그런데 수진이가 찻잔을 들며 무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제 귓가를 스쳤어요. 어머님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것도 낭비 아닌가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난방비며 전기세며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꼭 필요하신가 싶어서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어내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고 민수를 키웠고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마당의 감나무, 남편이 직접 만든 책장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그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을 팔라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듯 수진이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실버타운도 좋고 원룸도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원룸.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원룸으로 가라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 집을 사라는 거니? 수진이가 재빨리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서로 윈윈 아닐까요? 윈윈. 제가 평생 모은 것을 내놓는 게 어떻게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민수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민수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드린 말씀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인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손주를 본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서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어요. 차가 시동을 걸고 대문을 나서는 걸 지켜보며 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는 그저 가진 것 없는 노인네구나.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차가워지지 않은 찻잔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빈 찻잔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위한 작은 담요를 만들고 있었죠. 노란색 털실이 바늘 사이로 엮이며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낯익은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네 차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오늘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건 수진이 혼자였어요. 그것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 뒤로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내렸습니다.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며
집 외관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고 간간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며시 부엌 창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대화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었거든요. 창문을 살짝 열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 꽤 오래됐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대지가 5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70평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학군도 괜찮고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세대로라면 30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30억? 그 숫자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집을, 제 추억을 그들은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죠. 시어머니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몰래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리고 와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안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수진이가 물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뜨개질을 다시 손에 들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 뒤에 있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깜짝 놀라셨죠? 민수는 회사에 있고 저 혼자 잠깐 들렀어요. 어머, 수진아. 들어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이 말이죠. 어머님, 저는 차 안 먹어도 돼요. 금방 갈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요. 참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네. 배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 집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수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서류까지 찾는군요.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남편이 다 정리해뒀을 텐데. 왜 그게 필요하니? 아, 그냥요. 요즘 부동산 서류 정리를 하래서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뭘 모른다는 걸까요?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이 아이가 제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했는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속았던 걸까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어머님.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수진이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보았어요. 대문 밖에서 아까 그 부동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가 차에 타자마자 그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집 구조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겠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도 못할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금고를 다시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직 다 짜지 못한 노란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처분해야 할 걸림돌이었을까요? 74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30억짜리 부동산일 뿐이었을까요?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빈 베개를 꼭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고 낡은 스탠드 불빛이 흑백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민수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제가 교단에 섰던 첫날 사진까지 모든 것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세 번째 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책. 겉보기엔 평범한 백과사전이었지만 그 뒤에는 작은 버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책장 일부가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검은색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었죠. 금고를 여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날짜였어요. 1968년 4월 12일.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죠. 1995년에 설립한 출판사의 지분증서, 강남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 3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신탁 증서까지.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출판사 지분 50%, 현재 가치로 70억 원, 강남 부동산 3곳, 합쳐서 80억 원, 신탁 예금과 주식 20억 원, 총 17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이 모든 것을 왜 숨겨왔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민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재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 공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마치 당신이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출판사 지분 증서였어요. 사실 이 출판사는 제가 은퇴 후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순이라는 본명 대신 필명을 써서 교육도서를 집필했고 경영에도 조언을 해왔죠. 대표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만나 회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 김 대표였어요. 한 선생님, 내일 정기 미팅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달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시리즈가 대박이 났어요. 네, 김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우스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진 것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숨겨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배신과 무시,
그리고 집을 팔라는 압박.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났겠지. 하지만 곧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집을 팔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그 돈은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강남의 레지던스로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할 겁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과 미혼모를 돕는 재단 설립 말이죠.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고 했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로 가진 것 없는 노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진정으로 빈손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거실의 가족 사진들, 민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남편이 만든 책장.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김 대표를 만나 재단 설립 계획을 상의하고 부동산을 통해 강남 레지던스를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해서 집을 팔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끝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100억대 자산가 한정순 대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말이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민수야,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생각해봤어. 집을 파는 것 말이야.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어머니, 정말이세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나 싶어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혼자 이런 큰 집에 사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집과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수진이랑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부동산도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 곧 생길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고맙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뭔데요, 어머니? 이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집을 판 돈도 내가 관리하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민수는 수진이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어머니.
그러세요.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가 추천해 준 곳이었죠.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입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젊은 여자 상담사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앉아 팸플릿을 넘겨보았어요. 가격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500만 원. 평범한 은퇴 교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한정순 대표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은퇴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죠. 상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출판사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희망출판사 대표이사 한정순. 상담사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아, 희망출판사요. 저희 아이도 그 출판사 책으로 공부해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초라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일주일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한정순 선생님이시죠? 댁을 매물로 내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소문이 빠르네요. 아마 수진이가 벌써 연락을 돌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오후 3시 부동산 중개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이가 함께 있었어요. 저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같이 왔어요. 도와준다. 참 교묘한 표현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중개인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했어요. 마치 자기 집을 파는 것처럼 적극적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이 집을 팔면 3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정말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수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일단 매물로 내놓도록 하지.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명을 했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오전에 김 대표와 만나서 받아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희망누리재단 설립 계획서였죠. 저는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집은 곧 팔릴 것이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겠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100억대 자산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예요. 이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 레지던스의 널찍한 거실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오래된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책상 위에는 희망누리재단의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미혼모 자립 지원, 소외계층 아동 교육 프로그램.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김 대표가 보내온 자료를 보니 벌써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채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비실이었습니다. 한정순 대표님, 1층에 기자분들이 오셨는데요. 인터뷰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올려보내주세요. 오늘은 경제 전문지와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더 이상 수수한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CEO의 모습이었죠. 기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와 중년의 사진기자였어요. 여기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순 대표님.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여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첫 질문을 했습니다. 희망누리재단을 설립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과 미혼모들은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에요. 재단을 통해 그런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신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억? 그 돈의 무게를 기자는 알까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바꾼 결정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순간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에게 미리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재산이니까요. 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대표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기자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재단 사무실 오픈식이 있었어요. 광화문 근처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임대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협력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까지.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희망누리재단 대표 한정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74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나눔의 가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황금색 가위로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민수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100억을 기부한다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민수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바쁘구나. 어머니,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제 집이었고 제 재산이었지 저라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레지던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단 오픈식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죠. TV를 켜니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직 교사 출신 한정순 대표가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누리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 리본을 자르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더 이상 숨어 있는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한정순 대표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노인네에서 100억대 기부자로, 그리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국의 신문 일면에는 제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조간신문을 펼쳐든 저는 헤드라인을 천천히 읽었어요. 전직 교사 한정순 대표 100억 사회 기부,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품위는 잃지 않겠다. 마지막 문구는 제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꽤 극적으로 풀어냈더군요. 평범한 은퇴 교사로 살았지만 사실은 출판사 대표이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다는 내용,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끝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스토리까지. 물론 가족 이야기는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가 주변 취재를 통해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언론사, 방송국, 그리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까지. 저는 모든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오늘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통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에 너희 집으로 가마. 약속 시간에 맞춰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TV에는 제 인터뷰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수진이가 리모컨으로 황급히 TV를 꺼버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으며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뭐니?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5살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그들이 후회하는 건 제게 상처를 준 것 때문이 아니라 100억이라는 돈을 놓친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 차가운 한마디에 민수가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용서. 참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와 이별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아깝구나. 그 돈이 너희에게 가지 않고 남에게 간다는 게 속이 쓰리겠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떠나면 그것도 끝이지. 문을 나서려는데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 아이는요? 어머니 손주는요? 손주도 버리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요, 손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만은 죄가 없었죠.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알려라. 할머니로서 해줄 건 해주마. 하지만 너희와는 끝이다. 아파트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주차장까지 뛰어나와 있었어요.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레지던스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마침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순 대표의 기부 소식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품위는 잃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요. 품위. 그래요. 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킬 겁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정순 대표의 감동실화, 100억 기부 뒤에 숨은 가족사,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섰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독거노인 100명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죠. 저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하루에만 수십 통씩 전화가 왔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벨이 멈추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후회는 그들의 몫이었고 저는 제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에 건배를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의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죠.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나중엔 아예 민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받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민수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이미 그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걸까요?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다고,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수진아,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강한 아이야. 알아서 일어날 거다. 내가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할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죠. 하지만 제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저는 미소로 화답했어요. 오늘은 미혼모 쉼터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김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 20명의 젊은 엄마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하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원장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정순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강당에 모인 젊은 엄마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워봐서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누리재단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한 젊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것을 가지고도 더 원했지만 이 엄마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재단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다른 번호들이었지만 아마 민수가 여기저기 부탁해서 건 전화겠죠.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찾아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이요. 민수 친구라는 사람의 문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의 직장 동료, 심지어 병원 간호사까지 모두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레지던스로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초췌한 얼굴에 번진 화장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말했습니다. 돌아가, 수진아.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가 죽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어머니만 찾아요. 그건 민수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수진이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죠. 수진아, 너도 이제 곧 엄마가 될 거야. 그럼 알게 될 거다. 자식이 부모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자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수진이가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죠. 오늘의 일들을 차분히 적어 내려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이 나를 돈으로만 평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이니까.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병원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꺼버렸죠. 이제야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민수의 전화가 올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받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었으니까요.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재단 사무실 창가에는 화분에 심은 튤립이 노란 꽃을 피웠어요.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에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아동센터 아이들이 견학을 온 날이었거든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선생님, 저기 할머니는 누구예요? 안내하던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저분은 우리 재단 대표님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순수한 눈빛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대표였어요.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후원금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어요. 대표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책상 위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저를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는 언제나 제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한민수 씨라고 하시는데. 민수? 1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계시던데요. 아기. 그래요. 손주가 태어났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대표님, 그분이 이것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고 편지에는 민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정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재단에서 마련한 작은 음악회였죠. 저도 참석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덕분에 이런 좋은 구경도 하고 정말 감사해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도 혼자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하고 저는 홀로 남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민수를 만나지 않은 것도 손주 사진을 받은 것도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방송국의 인터뷰였는데 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순 대표님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그 말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레지던스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받은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보낸 것들이었죠. 한 통 한 통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혼모 쉼터의 한 엄마가 쓴 것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혈연 가족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제 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 참 잘했어. 끝까지 품위를 지켰구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진 건 마음뿐이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별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고 품위 있게. 때로는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을 채울 수 있었어요.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는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부자였으니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